테슬라를 산다고 했는데 어제 못 샀어요. 이제 방송하는 사이에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1%였었던 주가가 장마감 7.5%까지 마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하는 사이에 다 올라가지고 야, 이 가격이 어떻게 사? 막 이러면서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LOC 매매를 걸어놨는데 떨어질 줄 알았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체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종가가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졸지에 시가총액이 80조가 올랐어요. 80조는 얼마냐면 하이닉스 하나가 하루 만에 생긴 셈인데 와 어떻게 80조가 오르지?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주가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80조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떤 뉴스였냐면 올해 생산량이 더 늘 거로 예상되는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조금 더 한 타임 쉬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캐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캐파 생산량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빨리 증가한 회사입니다. 증가율이 다 두 자릿수대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87% 성장했습니다. 캐파가 연 93만 6천 대고 올해는 24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가장 베스트였을 때. 그러면은 증가율이 156%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 어떤 것들이냐면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오픈해서 가동되게 되면은 캐파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머스크가 관종이라서 본인이 미리 예상치를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관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주목받는 걸 즐기는 게 아닌가.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해줬을 때 더 올라갑니다. 미리 다 가이던스를 말해주고 나면 나중에 왜 그 말했던 걸 못 지켰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캐파를 정확히 말 안 해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상하이 공장이 70만 대 수준을 예상했었는데 2천억 정도 투자해서 증설 공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는 100만 대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상하이 2공장 뉴스가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면은 100만에서 연 200만 대가 중국에서 생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다 합작 공장 만들어가지고 연간 한 140만에서 150만 캐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200만 캐파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는 6개월은 걸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 3월달 승인 가능성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어요. 최근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어제 그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하지만 뭐 확실한 거는 이제 오피셜이 떠봐야 알겠죠. 여기서도 올해는 수요를 끌어올리고 내년에 한 60만 캐파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요. 프리몬트 60만 대, 상하이 100만 대, 텍사스 60만 대, 베를린 60만 대 그렇게 하면 240만 대가 나오거든요. 연말 기준 생산량으로 봤을 때 그 다음 해에는 상하이 2공장 나오잖아요. 100만 대 나오고 베를린, 텍사스 증설분 나올 거고 그러면은 최대 연 400만 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산량을. 그러면 2년 만에 생산량이 93만 대에서 400만 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4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1200달러 넘었던 주가가 70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항상 뭐 뻔하죠. 뭐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여러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또는 증시 전반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주가가 700달러 밑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미술에서 추상화 원리를 생각하듯이 특징만 살리고 다 분해하는 거예요. 자잘한 변수들 다 빼고 간단하게 보자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하고 캐파는 늘어나고 있고요. 투자자는 조급하고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그러면서 가치를 깎고 있다. 이 얘기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기업의 가치보다 더 높은 주가를 부여하고 어떤 때는 기업의 가치보다 할인한 주가를 부여하더라. 그럼 결국 우리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기업의 가치는 좋아지려고 하는데 주가가 할인되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새로운 기술을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모로 떨어질 가능성 하락폭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상승폭이 더 높다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한창 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스닥도 마이너스 3%까지 갔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주식이라는 게 정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1200달러 넘던 테슬라 주가가 며칠 전에 7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제는 갑자기 7% 넘게 오르기도 하고 이 기업의 가치는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예상할 수가 없다. 에어비앤비도 최근에 좋은 일을 했어요. 에어비앤비 ORG로 들어가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단기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난민기금 호스트 참여를 받아서 최대 10만 명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기대주로 주가가 올랐었죠. 숙박률이 근데 예상치보다 저조하다라는 이제 이유로 또 유럽 전쟁 리스크 이게 같이 터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숙박률이 14%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치 20% 이상을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저조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주가가 하락했는데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숙박률, 과거의 숙박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게 변수를 보진 않아요. 어쨌든 여행이 재개되면은 이거는 제일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이 언제 재개될 거냐? 그때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숙박 어플은 숙박률이 한 자릿수 대니까 숙박 분야의 1등 기업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 그리고 오프닝 시기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과거의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상관없겠죠.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도 14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횡보하고 있는데 150달러면은 리오프닝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기 의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 후려치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긴장해서 빼는 거죠. 3월 초에 첫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반영 우려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에어비앤비가 자신들의 사업은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서 대중들의 호감을 받았다. 저는 그거 자체가 긍정적이다라 생각을 해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당장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비용을 절감한다던가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업의 브랜드는 정말 오랜 시간을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기업에 가까운 뭐 테슬라라던가 에어비앤비라던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로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코코 샤넬이 썼던 스토리로 브랜드를 쌓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 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코 샤넬은 전범국 지원했던 다가 뭐 회복 불능까지 갔던 기업인데 왜 그런 비유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같이 왕실로부터 내려오던 정통성을 가진 브랜드 사이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브랜드를 만들어갔던 코코 샤넬에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100년 넘은 정통성이 가득한 완성차 업계에서 거길 삐집고 들어간 테슬라 그리고 글로벌 체인들이 장악한 숙박 시장에서 어플 하나로 시장을 장악한 에어비앤비 앞으로 이제 브랜드를 더 잘 쌓아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배우 이영애 씨도 우크라이나에 1억 기부를 했어요. 어떻게 기부를 했지? 이래가지고 보니까 대사관에다 전달을 했더라고요.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기부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조부도 백마고지에서 싸웠던 6.25 참전 용사예요. 지금은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고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원래 3월마다 대전 현충원을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내일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생각난 김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장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초만 해도 러시아가 이 정도로 시장에 영향력을 줄지 몰랐고 핵이라는 단어가 전쟁 중인 러시아 수장 입에서 나올지도 몰랐어요. 말 한마디가 독일을 재무장 시켜버렸고 지금 또 그거를 근거로 일본도 재무장할 핑계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7년 전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참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균이 세상을 지배했고요. 1년 전에는 쇠 그러니까 철, 니켈, 리튬 같이 광물들이 인플레로 세상을 지배했고 올해는 전쟁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 세 개가 다 나올지 몰랐어요. 패턴은 다른데 증시는 2년마다 위기가 오고 반대로 말하면 2년마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10년마다 큰 기회가 오고 큰 위기가 오는 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그런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우량한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그 성장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따라가요.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을 찾고 오랫동안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업의 기술력에 관심이 많고 성장 속도 관심이 많고 수급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도 그 분야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문학에서 얻었던 발상의 전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남들이랑 다르게 사고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다른 관점을 보는 연습, 지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이슈니까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투자도 오랜 기간 성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엇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고수끼리는 통한다 그러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이유가 다 제각기 다릅니다. 투자에 여러 번 오랜 기간 성공하려고 하면요 수많은 성공 요소를 두루 갖춰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르게 부자가 되기보다는 평생 투자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